바다 사나이들의 시대, 이른바 대항해 시대를 떠올리면 빼놓을 수 없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적일 텐데요. 만화나 영화 등에서도 주요 소재로 사용되면서 어쩌면 실제로 겪었던 역사보다도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적들이 단순히 해적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들만의 나라까지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해적들의 나라, 해적공화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650년대부터 1730년대 사이의 기간, 이 기간을 보통 해적들의 황금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간은 또한 세 부분의 구간으로 나뉘기도 하는데요. 1650년대부터 1680년대까지의 첫 번째 기간, 그리고 1690년대부터 1715년까지의 두 번째 기간, 마지막으로 1715년에서 1730년까지 이 세 구간을 보통 해적들의 황금시대로 표현한다네요. 이런 황금시대 중 두 번째 구간에 해당하는 1695년, 해적에 의한 기록적인 습격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습격을 당한 것은 무굴 제국의 상선 25척. 이들은 매년 성지순례를 위한 메카로 향하던 도중 대규모 해적 선단에 의해 납포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때 약탈당한 귀금속과 보석은 약 60만 파운드, 2023년 기준 약 1억 1530만 파운드에 해당하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2천억이 넘는 규모였다고 하네요. 당시 해적 선단을 이끌던 해적의 이름은 헨리 에이버리 혹은 헨리 에브리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잭 에이버리나 존 에이버리란 이름으로도 불리며 같은 해적들 사이에서는 롱벤이란 별명으로도 불렸다네요. 동시대인들에게 해적왕으로 알려졌던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찰스 2세호의 1등 항해사로 근무하던 동안 임금체불로 인한 반란이 일어나자 선장으로 추대되었으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해적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695년의 대규모 약탈과 나포 사태로 인해 영국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선박을 납포당한 무굴 제국 측에서 영국에 책임을 물었고 영국에서도 에이버리에 의한 약탈이 자주 보고되었기에 이제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의 추미런과 동인도 회사에서는 헨리 에이버리의 목에 1000파운드의 현상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현상금이었기 때문에 역사상 최초의 전 세계적인 수색에 돌입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에이버리, 그가 해야 했던 선택지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안전한 곳에 몸을 숨기는 것밖에 없었겠죠. 수많은 양의 약탈 전리품을 싣고 그가 향했던 곳은 바로 바하마의 나소 항구였습니다. 이 당시 바하마를 다스리고 있던 총독은 니콜라스 트로트. 에이버리는 니콜라스에게 자신을 안전히 숨겨주는 대가로 그가 약탈했던 물건 일부를 상납했는데요. 금과 은 50톤가량의 코끼리 상아와 자신의 배를 바쳤습니다. 역사가들은 사실상 이것이 해적공화국의 시초라고 보는데요. 에이버리가 뇌물을 바치고 바하마에 몸을 숨겼다는 것이 다른 해적들에게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아름아름 여러 해적들이 몸을 숨기는 곳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아직까진 실질적으로 총독이 통치하는 곳이었기에 총독들은 가끔씩 해적을 조사하고 선원을 체포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사실 이것도 그저 단순히 보여주기식에 불과했고 해적들의 힘은 점점 더 강력해졌다고 합니다. 진정한 해적공화국의 태동은 1706년이 시초였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 함대가 나소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고 1703년, 1706년 두 번에 걸친 공격에 의해서 원래 나소의 주민들 대다수가 섬을 떠나게 되어 이곳에 남은 사람은 해적들이 대부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영국 정부에게 존재감 없이 버려지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은 해적들, 이른바 사략선들에 의해 나소 항구가 점령되면서 완전히 해적들의 나라 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713년부터 사략선과 해적들의 유입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니 좁은 섬에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서 언제까지나 무법천지로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통치자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해적공화국을 통치하기 위해 뽑힌 것이 두 사람, 한 명은 유명 해적 벤자민 호르니 골드였으며 또 다른 사람 역시 유명 해적 헨리 제닝스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었다고 하네요. 이 두 사람도 유명한 해적들이었지만 이들의 라인에 속한 이들도 상당히 유명한 해적들이 많았습니다. 벤자민의 라인에 속했던 해적들을 소개하자면 첫 번째로 가장 부유한 해적으로 알려졌던 샘 베라미, 두 번째로는 신사적인 해적으로 알려졌던 스티드 보넷, 마지막으로는 아마도 가장 유명한 이름이자 해적하면 떠오르는 인물인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가 있었습니다. 제닝스의 라인에 속했던 해적들도 소개하자면 첫 번째로 잔혹한 성격으로 유명했던 찰스 베인,
해적선, 두 번째로는 에드워드 티치만큼이나 유명했던 해적 존 레컴, 마지막으로는 여성 해적으로 유명했던 인물들인 앤 보니와 메리 리드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들의 라인에 속했던 인물들의 이름만 보더라도 이 바하마를 통치하게 된 두 명의 해적 벤자민과 제닝스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만할 듯합니다. 위에 언급된 모든 인물들과 나머지 해적들까지 합세하여 이 해적공화국에 몸을 숨기고 있던 해적들은 따로따로 활동을 하는 대신 또 연합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해적공화국에 모인 해적들이 결성한 것이 바로 플라잉 갱이라 불리는 연합체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 나소에 거주 중이던 정착민은 겨우 100명 남짓이었던 반면 해적들의 수는 그 10배인 1000명이 넘어갔다고 하네요. 이들은 해역을 오가는 선단을 습격하여 약탈하고 인양업자를 습격해 큰 부를 갈취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무법천지의 해적들 역시도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법과 원칙이 있었다는 점일 텐데요. 전리품을 분배하고 또 마을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이것을 제대로 재판할 이른바 치안 판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판사로 추대된 사람이 바로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 티치는 판사로 선출된 뒤 해적공화국을 지휘하고 그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재판을 집행했다고 하네요. 해적 법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가자면 보통은 해적 규범 혹은 해적 조항으로 불렸습니다. 이 해적 규범은 의외로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1660년대 초반 포르투갈의 해적이었던 바솔로뮤 포르투게스가 처음 제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해적선에 타는 선원들 중에는 전직 선원들도 있었지만 보통은 탈출한 죄수나 범죄자들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아무리 해적선이어도 강한 규칙이 필요했다고 하네요. 물론 공통적인 헌법처럼 규정이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재밌게도 해적들 각자 본인들 해적선만의 규범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그중 규범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투표권, 약탈품의 배분권, 선원들 사이의 갈등 처리법이었습니다. 의외로 선원들 모두에게는 동등한 투표권이 주어졌는데요. 이런 투표권은 식량 배분에 대한 문제가 벌어질 때 또는 약탈품을 배분하는 것에 대한 일이 생길 때 필요했고, 약탈품의 배분 같은 경우는 직급에 따라도 달랐다고 합니다. 보통 가장 중요한 역할인 선장과 배의 보급을 도맡는 보급관의 경우 1인당 선원 2명분의 약탈분을 배분받았으며, 항해사, 포수, 뱃사공은 1인당 선원 1.5명분의 몫을 받았습니다. 고참 선원이나 선원들의 지휘를 맡은 간부급의 선원은 선원 1.25명분의 몫을 나눠받았다고 하네요. 선원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면 징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배를 버리고 도망쳤다가 붙잡히면 처형을 당했으며, 무기 손질을 소홀히 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외로 보상제도까지 있는 해적선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교전 시 다리나 팔을 잃게 되는 사고를 당한 선원에게는 그만한 보상을 주고 만약에 본인이 원한다면 배에 남든지 혹은 내리든지 하는 선택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던 해적공화국도 결국 종말을 구하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 해적공화국에서 활동하던 해적들 중 한 명인 토마스 베로우가 심한 약탈을 벌이게 되면서 이 소식이 영국 왕실에까지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바하마를 중심으로 자메이카 주변까지 해적질을 벌이면서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너무나 큰 타격을 입게 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자메이카의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될 니콜라스 로스는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1세에게 이런 청원을 올립니다. 해적의 수를 줄이고 자메이카 근처의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 왕실과 영국 해군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완전히 무력으로만 제압하지는 말고 사면권을 주자는 또 다른 선택권도 제안했는데요. 영국 왕실에 항복하면 그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주고 대신 해적을 그만둬야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조지 1세는 이런 포고령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근처 총독이나 해군에 항복하는 해적은 즉시 용서받을 것이며, 항복하지 않는 해적들에 한해서만 현상금을 내걸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해적선의 선장들에게만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선장을 배신하고 붙잡아올 경우 선장만 처벌하고 선원들에게는 현상금을 준다고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포고령을 본 해적선의 선원들이 선장을 배반하게끔 유도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제안은 결국 바하마의 해적공화국에도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해적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사면을 해주겠다는 내용 자체는 충분히 매력적이었지만 한번 해적길을 내걸었던 존재들인 만큼 쉽게 항복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해적공화국의 사면권을 전달하기 위해 영국 왕실에서 파견한 우즈 로저스가 이끄는 해군이 도착했을 때 상황이 조금 우습게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우즈의 해군이 바하마 근처에 도착
시작하자마자 영국 해군과 접촉을 시도했던 해적이 한 명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해적공화국을 지탱하던 가장 큰 두 세력 중 하나인 벤자민 호니골드였다고 하는데요. 벤자민은 잽싸게 해군에게 접근해 왕의 사면을 받았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사면을 거부하는 해적들을 대신 생포해달라는 해군의 부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벤자민은 원래 출신 성분부터가 사략선 출신이었기에 즉시 부탁을 받아들이고 동료들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거하게 뒤통수를 준비한 벤자민은 바로 행동에 들어갔으며 사면을 거부한 해적들 중 10명을 생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들 중 끝까지 사면을 거부한 9명은 처형되었다고 하네요. 해적공화국의 큰 축을 담당하던 벤자민이 이런 일을 벌이자 해적들은 무척이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대다수 해적들은 사면권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그 수만 무려 200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포를 피하고 끝까지 도망쳤던 2명의 해적은 그야말로 해적들 사이에서 전설로 남게 되었는데요. 그 둘은 바로 찰스 베인과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였습니다. 이렇게 해적공화국에서 대다수의 해적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바하마는 다시 한번 안정을 되찾았으며 영국의 통치를 재확립하게 될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해적공화국의 공식적인 해체는 1718년에 이루어졌는데요. 1706년부터 1718년까지 존재했으니 나름 길게 갔던 편입니다. 말이 좋아 해적공화국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거대한 아지트나 다름이 없던 셈인데요. 의외로 나름대로 굉장히 민주적인 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의 능력만 충분히 받쳐준다면 출신 성분이나 인종 간에 상관없이 선장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해적공화국 이야기는 여러 매체에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요. 유명 영화 시리즈인 캐리비안의 해적에도 영향을 미쳤고 여러가지 게임 등에도 존재를 내비쳤으며 만화 원피스의 작중 내용에도 해적섬이 등장하는 등 여러 창작물에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끝까지 도망쳤던 해적들인 찰스 베인과 에드워드 티치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그 시대의 전설이 되기도 했습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해적공화국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